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56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대선수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인성, 품성, 뭐 지금은 지성까지 다 갖춘 이런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의 뒷면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 형이 있는데 이 가족 전체가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전부 다 희생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군가가 희생에 의해서 한 사람의 스타, 귀한 선수가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 집안 자체도 상당히 힘들었고 고생 끝에 정말 큰 낙이 왔다고 노력한 끝에 정말 진정한 성공을 쟁취하는 그런 뭐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크다 하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에세이 집에도 보면 어릴 적 본인의 집은 가난했다 하고 이렇게 에, 적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갓난 아기일 때는 컨테이너에서도 산 적이 있다 하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아버지도 현역의 축구 선수 출신이었지만 돈벌이를 위해서 여러 일도 어, 하면서, 때로는 막노동까지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이러고 에세이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학원 축구, 학원은 이제 꿈도 꾸지 못했고, 또래 아이들에게는 뭐 일상적인 게임이나 여행, 돈이 들어가는 이런 놀이는 별로 해본 기억이 없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축구를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중고차, 뭐 그때 똥차라고 그러죠. 중고차를 그 당시 120만 원 정도를 주고 이제 아이를 픽업을 해야 돼요.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뭐 창,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여는 자동이 아니고 손으로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차들이었을 텐데 차종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가 오면 그 틈새로 비가 스며 들어오고 그래도 이제 가족은 자가용이 생겼다는 그런 기대로 정말 좋아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손흥민 아버지를 보는 이런 시선들은 참으로 차가웠다. 이 선수를 픽업하고 이렇게 이제 운동장 그리고 집 이렇게 다니려면 차가 없으면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똥차다 이러면서 뭐 형편도 안 되는데 차를 뽑았다. 오히려 주위에서는 손가락질을 하고 참 그 경쟁 속에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 남이 조금만, 그거 하면, 그때만 해도 좀 이렇게 뭐,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이 좀, 어, 사는 게 수준이 떨어진다 무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 훗날 이렇게 잘 되고 나면 그것도 하나의 추억으로 돌아올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이제 축구를 배우면서 17, 17세에 이제 함부르크 유소년 팀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 시기가요.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가 유로화가 최고의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저 역시 요 시기에 딱 맞물려서 저의 이제 둘째 아들이 독일에 축구 유학을 같이 갔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아이는 이제 베르기시 그라드바흐라고 조금 이렇게 수준이 처지는 그런 팀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팀하고는 잘 이게 매칭이 안 되고 그 인원 티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한축구협회에 또 이게 그걸 다 받아야 돼요. 그냥 유학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한축구협회에 그걸 받고 추천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가서 나중에는 결국 저희 둘째 아이도 함부르크 팀의 유선팀까지는 올라갔어요. 뭐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뭐 가장 힘든 게 돈이죠. 그 당시에는. 뒷바라지.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 부친은 손흥정 씨를 직접 독일까지 가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했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유로화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생각이 또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의 유소년 구단 시절, 참으로 힘들게 버텼다. 버텼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식당을 간다는건요, 그때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 한 끼 식사비가, 뭐, 자칫하면 거의, 뭐, 보름 정도 한 끼 먹는 식사가, 그런 뭐, 금액이 지출이 될 수도 있고 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식당에 갈 돈이 없어서, 뭐, 끼니를 꾹꾹 참고 집에서 그냥, 밥하고, 라면, 그리고 독일은 그 또 이렇게 뭐 햄버거, 뭐 그다음에 그 소세지, 뭐 이런 걸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아이한테. 자, 그래서 어 유럽에서 뛴다는 게 정말 이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을 경우에는 참으로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아마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성공을 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참 그 실상은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 과정을 이겨 나와야 되는 부분. 축구 선수로서 실력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지만 현실의 생활을 견뎌야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나이에도 청소년 시기에 그 나이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축구에 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그 구단의 전용 숙소에서 지내야 했는데 본인이 정말 그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숙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렇지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 저희 아들 경우에는 그 선수들 4명, 5명, 뭐, 6, 7명이 이렇게 가정주택을 하나 구해서, 아침에 밥 해주는 그 아주머니 한 사람을 고용하고, 그렇게 이제 유학을 했던 상황인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숙소에, 함부르크 유소년의 숙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본인은 행복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국 음식을 단체로 있기 때문에 먹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당시에도 뭐 김치를 먹고 이런 게 일요일 날, 주일 날 그 교회, 한인 교회를 가면 한국 음식 김치를 맛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를 갔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 얘기로는. 자, 그래서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그림, 동영상을 보면서 그냥 눈으로 그 허기를 채웠을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도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과 이렇게 통화가 참 힘들었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또 통화가 쉽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통화료가 또 이렇게 많이 국제 그때 통화가 요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뭐 짧게 목소리 한번 듣고 저도 그렇게 통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좀 그런 기억이 새롭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아버님,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가 나중, 아버님이 이제 가족들 전체 정리하고, 독일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했다. 자, 그래서 아버지, 부모님들도 처음에 아버지가 먼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따로, 귀가할 데가 없으니까 독일에서 가장 싼 호텔을 거처로 삼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유소년은 보수를 받지를 못하니까 무보수죠. 그러니까, 1군 선수가 되고, 함부르크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득점을 올리고, 뭐 이렇게 팬들이 이제 알아주고 이럴 때까지는 뭐 정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버텼다는 거죠. 부모도 버티고 손흥민 선수도 버티고 뭐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했고 그리고 뭐 가족과 함께 지낼 집도 없고 아버지도 뭐 독일에서는 뭐 차를 뭐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클럽하우스까지 거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손흥민 선수가 운동을 할 때 멀리서 지켜보고 그래도 어떻게 뭐 비가 와도 피할 공간이 없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런 부분을 견뎌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함부르크에서 성공할 때까지의 그 과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한 사람의 선수가 탄생하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 동반 희생, 그런 고통이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참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19년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영국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이제 서서히 손흥민 선수가 뭔가 선수로서 새로운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죠. 물론 이적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또 뛰어난 플레이를 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적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기회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 또 환경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모습, 지금의 대한민국의 캡틴 그리고 토트넘의 또 캡틴으로 득서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프리미어 리그 영국으로 왔을 때 누구나 이렇게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뭐 엄청난 성공을 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냥 인기 있는 팀에서 하나의 한 사람의 그냥 선수로서만 처음에는 뭐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는 이제 케인이라는 엄청난 선수가 또 있었고 본인보다도 더 이렇게 각광을 받던 선수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주전 경쟁을 뚫고 처음은 이제 경기에 들어가는 게 더 우선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그런 시기를 이겨내면서 특히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로서는 특이하게 오른발, 왼발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은 그렇게 양발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거는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 반복 연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꿈의 무대, 축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는 영국.
영국, 그 다음에 뭐 스페인 리그, 이렇게, 독일, 이탈리아 등등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영국의 리그를, 꿈을 꾸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는 수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흘린 눈물, 뒤에서 흘린 눈물도 참 많았고, 힘들었던 날이 훨씬 더 많았다. 하지만 지금도 인내하고, 반복하면서 연습하고 쉬지 않고, 오로지 축구 하나만, 바라다보고, 몸 관리하고, 뭐, 손흥민 선수가 또 특이하게 쉬는 시간에 거의 바깥 외부 일정을 잡질 않아요. 거의 집에서 몸 관리하고, 개인 운동하고. 그래서 이제 드리블, 슈팅, 뭐, 컨디션, 그 다음에 부상 방지를 위해서 몸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만들어내는 그 결과가 지금 현재의 손흥민 선수가 자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 지금도 항상 겸손하고 인성, 여러모로 축구 선수를 떠나서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곽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런 부분은 본인의 성실함 그리고 겸손함이 더더욱 한층 본인의 주가를 더 올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선수로서도 대단하지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뭐 인성, 품성, 어떤 교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이 되었다. 참으로 멋진 친구, 멋진 선수, 훌륭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생을 한 이 부모님들도 참으로 대단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선수 생활을 뭐 앞으로 3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요, 인생에서 중심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침착, 두 번째는 침묵,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 네 번째는 성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단.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침착입니다.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지나고 나서 그 상황을 돌이켜 볼 때는 왜 이렇게 급했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연습 반복이 되면 좀 그런 똑같은 상황이 돌아오면 분명히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던 내용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가 되지만 살다 보면 그런 엇비슷한 상황은 오지만 똑같은 상황은 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착을 계속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당황하지 마요. 어떠한 일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뭐 사고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럴 때는 정말 사람의 목숨 그리고 그 피해 정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얼만큼 침착하느냐, 여유를 가지느냐. 그게 참 힘들고 어렵죠.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평소에 중심을 잡을 때 침착한, 느긋하게 하는 방법. 이런 상황,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뛰어난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침묵입니다. 뭐 말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뭐 엄하게 해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좀 이렇게 이롭지 않은 그런 얘기는 좀 자제를 하라. 특히 이렇게 공동체라든지 뭐 전체적인 회의를 나누고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심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그 어제와 주제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계속 본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론 본인이 그 타당한 그 안건에 맞는 얘기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전혀 자신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전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침묵하는 게 더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인생의 중심이 잡혀야 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겸손하라. 이건 뭐 저도 경험을 하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도를 넘어서지 말라. 자칫 아직도 지금도 어떤 그 선을 본인이 내가 생각해도 좀 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좀 요즘은 돌이켜보면 그런 걸 느끼게 되면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겸손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상당히 인생의 중심을 잡는 데서는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실입니다. 항상 주어진 일에 부지런하고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는 뭐 특별한 내가 뭐 재능이나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없는 분들이 우리는 뭐 대다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그 부분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노력합니다. 정해진 거 규칙 그 안에서 정말 변함없이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성실하지 못한. 왜 나 하나는 좀 괜찮겠지 하는데 내가 맡은 파트가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성실한 거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전체를 위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일을 구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많이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제의를 받기도 하죠. 이런 일을 뭐 함께 하자라든지 이걸 했으면 어떻겠냐라든지 권유도 받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 결단은 물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내가 할 일이라면 주저없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 그걸 가져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한 부분은 정말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밀고 가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인생의 중심을 잡기 위한 5계명으로 보면 첫 번째는 침착, 두 번째는 침묵, 세 번째는 겸손, 네 번째는 성실, 그리고 5번째는 결단하라.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5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성공 열쇠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 본인이 좀 이렇게 지키면서 행동해야 될 한 4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더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네 가지는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뭐 직장에서는 승진을 해야 될 거고, 사업에서는 성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약속. 두 번째는 진실된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인 공부, 학업,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청결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몸도, 마음도, 정신적인 것도 깨끗하고 좀 클릭이 되어야 된다. 뭐 깨끗한 그런 클리닉이 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에 있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서로가 신의를 가지고 서로 약속을 했던 걸 꼭 지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펑크를 낸다든지 잘 안 지키는 사람과는 참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하지만 어느 시점에 어느 선상이 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크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약속을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은 약속 하나만큼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하고 이런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약속 시간 전에 항상 최소한 30분 전에 먼저 나가려고 그게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런 어떤 부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또 조직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득이 됩니다. 그건 부지런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충분히 뭐 지각을 한다든지 약속을 어긴다든지 늦게 나간다든지 약속을 했는데 왜 늦게 나갑니까? 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네, 꼭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진실입니다. 사람이 정말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남을 속여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건 버려야 한다. 그래서 뭐 칭찬이든 험담이든 이 마찬가지로 남을 뭐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겠다 그런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이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알려지고 밝혀집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뭐 모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되더라고. 그때는 뭐 서운하고 이래도 세월 지나고 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 참 없었다라든지 사람이 없을 때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사람이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당연히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요즘은 뭐 디지털 시대, 뭐 AI, 뭐 인공 로봇 시대. 사실 이게 따라간다는 게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뭐 꾸준하게 학업, 공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고 할 수 없어요. 경쟁사에 뛰어든다면 그걸 내 스스로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대 사회의 흐름입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막 따라간다는 게. 그런데 이제 내 정도 수준에 맞춰서 그래도 새로운 문물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자, 이제 나이를 먹고 이러다 보면 참 힘들고 귀찮아요. 그리고 답답해요.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참 그럴 때. 하지만 요즘은 또 워낙에 인터넷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든 유튜브든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 둘 이렇게 찾아보니까 안 해서 그렇지 게을러서 그렇지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좀 힘이 들고 하지만 부지런히 내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야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머릿속도 이제 깨끗이 청소도 하고 복잡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몸도 청결히 해야 합니다. 몸도 청결히. 이제 우리가 남녀 할 거 없이 거의 뭐 한 50대가 되면 이제 노화의 현상으로 몸에서 이렇게 노인의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워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더더욱 청결에 신경을 써요. 저도 이렇게 이제 아버님께서 왜 매일, 달 모욕이라고 그러죠. 모욕을 매일 아침 대중탕을 이렇게 가는 모습들. 그리고 저도 이제, 모욕을 좋아하니까, 뭐 그런, 뭐 노인의 어떤 냄새 이런 게 아니, 그랬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이들이 들면 청결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물론 지금 인생의 성공의 열쇠 네 가지는 보편적인 대상 전체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몸의 청결이라면 나이를 먹어간 우리는 더더욱 청결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 하는 게 오늘 얘기의 주제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뵈면서 그동안 최근에 제가 몇 해 년 동안 자작의 글을 거의 적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섭작이라고 할까요? 자작의 글을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159번째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열차 같은 인생, 이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저 열차가 정거장을 쉬었다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열차처럼 지나가니, 가다가 쉬는 정거장은 사람들로 정신이 없다. 내리는 사람, 열차에 타는 사람, 새로운 만남으로 사람들이 뒤바뀐다. 자, 열차 내실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지만 각자의 생각들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창밖의 풍경들이 아무리 멋있고 유혹을 해도 내릴 수가 없다. 정거장을 향해 달린다. 우리네 인생처럼. 자, 나름의 제가 섭작 이 글을 제가 수준이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나는 글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좀 적어 봤었습니다. 고등학교 아마 2학년 때부터 나름 글을 좀 적어 왔었는데 그 노트가 어디 있는지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지만 가끔 그 적었던 글귀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아오는 여정,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길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글만큼 감동을 주고 좋은 생각을 주고 영감을 주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 글들은 자작의 글들을 보면 좀 서정적인 그런 글들이 좀 많습니다. 감정이 이입이 되고 이러면 조금은 나름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글들이 좀 적혀지기도 합니다. 글을 적고 나면 글을 적는 그 순간에는 어떤 생각보다는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글귀들이 만들어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마음이 가장 순수하구나 하는 걸 글을 쓰는 분들은 아마 체감을 하시고 그렇게 느끼실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 글을 적는 마음은 그 동심의 세계, 아이들의 순수한 그 마음 속에서 그런 글귀들이, 언어와 단어들이 형성될 때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살아왔던 과정 속에 희노애락이 있고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즐거운 날도 있겠지만 또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개울가에 있는 징검다리처럼 한 발 한 발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차 같은 인생이다. 열차를 타고 요즘은 이제 KTX니까 정거장이 좀 작죠. 예전 같았으면 정말 12시간씩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 그 과정. 정거장마다 이렇게 보따리 다 들고 타셨다가 고달픈 인생들, 인생이 생각났던 그런 과정이었지만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면서 뭐 서울까지 가는 정거장도 뭐 2정거장, 3정거장이면 목적지에 도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중간에 사람이 내리고 타고 새로운 사람이 타고 하지만 옛날처럼 옆에 사람을 몰라도 옆자리에 앉으면 대화도 하고 그랬던 정감 있는 그런 열차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전부 각자가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고 뭐 나름의 각자의 생각, 목적지까지 가는 게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외롭고 홀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작 습작입니다. 159번째 시간은 열차 같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6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제목은 신뢰와 관계를 지속시키는 법 해서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맺어지는 사람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오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서로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뭐 두 사람이 될 수 있고 다수가 될 수도 있고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입장, 나의 생각만 완고하게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을 한다면 글쎄요, 상대의 입장은 다른 생각을 할 것이고 아마 이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한 가지 뭐 내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 공경에 처한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가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뭐 부분이나 아픔이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참, 이 얘기는 저도 상당히 대인관계를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뭐 첫인상에서 뭐 나름 옷차림을 보고 평가를 한다든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뭐 첫 대면에 바로 말을 낮춘다든지 아주 이렇게 무시하는 하는 행동, 이런 부분은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이 행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가 기쁘고 상대는 슬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감정이 서로가 교차되는 교차점이 있잖아요. 나는 슬픈데 상대는 지금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리드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의 감정도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뭐 쌍방이 서로가 다 공통된 생각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리드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의 감정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배려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뢰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대화를 나눌 때 막 조급하게 뭘 해야 된다, 급박하게 뭘 해야 된다, 이러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매번 뭐 하면 급하고 이렇게 뭐 여유가 없어,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 관계는 오래 지속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대화 전에는 항상 먼저 생각을 좀 하고 어떤 대화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서 좀 여유 있게 침착하게 상대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침착하게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참으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죠. 뭐 그림을 엄청나게 멋있게 잘 그리고 막 색채도 그러는데 말로는 천산유수예요. 뭐 말로 다 해버려. 그런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뭐 다 모든 게 될 것처럼 하다가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고, 그런 것보다는 말도 중요하겠지만 행동도 따라해야 한다. 결과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이제 충분히 의견하고 뭐 서로가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쌓인다는군요. 말도 중요하겠지만 실천, 행동이 말했던 거와 같이 언행일치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관계가 지속되면서 신뢰성이 쌓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잊어버리고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이게 깨지면 관계는 지속될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160번째 얘기, 신뢰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